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TV 투자인사이트 김학균 센터장님과의 대화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월 들어서면서 전체적인 금융시장 분위기, 특별히 미국 시장의 분위기는 연준을 그냥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안정화되고 또 랠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악재가 터져도 하루 이틀 만에 소화하고 다시 상승하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되는데, 우리 센터장님 그냥 솔직하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그냥 개인 사적으로 센터장이라고 하지 않고 편하게 연준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연준을 저는 믿는다기보다 그냥 지금 경제 구조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구조로 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저는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 건국 이후에도 좀 있었지만 지금의 연방준비제도와 같은 구조를 가진 명실상부한 중앙은행이 만들어진 건 1913년이고요. 네. 19세기는 사실상 중앙은행이 없었습니다. 네네. 근데 19세기는 미국 경제가 한번 나빠지게 되면 경기 불황이 막 수십 년씩 갔었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 경제학의 상식은 경기가 나빠지고 위기가 오면 중앙은행이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과거의 그 이자율의 역사, 금리의 역사를 보면 경기가 나빠지면 오히려 금리가 더 올라갑니다. 네. 왜 그러냐면 금리라고 하는 거는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경기가 나빠졌을 때는 지금 생각하면 돈에 대한 투자 수요도 줄어들고 왔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는 힘이 강할 수도 있지만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경기가 나빠지면 내 돈이 떼일 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세상이 어수선해서 오히려 금리가 올라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경기가 나쁠 때도 위기가 오히려 금리가 올라갔던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중앙은행이 생기면서 맘대로 돈을 풀 수 있게 되면서 또 인류가 근본이제의 금의 족쇄로부터 벗어나면서 이제 뭐 화폐가 타락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중앙은행이 이렇게 돈을 풀고 하면서 주기적인 금융위기가 생기고 이렇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돈 못 풀어서 인류가 그렇게 그 불황이 허덕이는 것보다 돈 풀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더 적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경제 최종 대부자로서 중앙은행이 돈을 풀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2차 대전 직후에도 미국 정부의 부채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전쟁을 치르면서. 그때 그 미국이 연방준비제도가 사실상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성장률보다 인위적으로 낮은 금리를 유지를 했습니다. 지금처럼 제로금리 간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그 시장의 장기금리는 그 나라 경제의 명목 성장률에 수렴하는데 2차 대전 이후로 한 20년 동안은 명목 성장률이 여기인데 금리가 낮았어요. 굉장히 인위적으로 낮은 금리를 유지를 하면서 정부가 빚이 많은데 그럼 이자율이 높아진다 그러면 정부로부터 세금 받아서 그 재정 지출의 많은 부분을 해야 되니까 인위적인 저금리가 유지가 됐던 거고요. 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지금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250%가 넘지 않았습니까? 뭐 이게 지탱이 되는 이유는 중앙은행이 어떻게든 저금리를 유지를 하면서 정부의 이자 비용 지출을 줄이는 거고요. 뭐 한국도 작년에 뭐 코로나 이걸 겪으면서 우리나라 정부의 그 공공부채 증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작년에 한국 정부의 이자 비용 지출이 규모가 2019년보다 적었다는 거 아닙니까? 부채는 늘어나도 금리의 절대 레벨이 낮아지니까 유지가 되는 건데 지금은 전 세계 경제가 그런 사이클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경제 펀더멘탈이 허용하는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일시적으로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고 봐요. 뭐 미국의 10년짜리 금리가 한 2%로가 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레벨에서 통제 못할 정도로 금리가 확 높아지면서 뭔가 우리가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험을 하고 있는 이런 저금리 환경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1940년대 2차 대전 이후를 생각해보면 미국 역사상 가장 부흥기를 섹터로 10년 단위로 뽑아보면 1950년대 자본주의 황금기였다 그랬죠. 그러면 결국 말씀하신 거에 근거해서 따져보면 낮은 금리가 그런 자본주의 황금기를 만들었다. 다만 이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는 금리는 낮았는데요.
그 시기가 굉장히 이제 정부가 많은 경제에 많은 부분에 개입을 했던 시기고 네. 증세를 하기는 했습니다. 아마 세금 어마무시하게 높았죠. 예, 미국의 최고 소득세율이 90%가 넘었고, 네. 그러니까 일본도 말씀드렸는데 일본은 굉장히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면 경제가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엄청나게 양적 완화하면서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예. 그 와중에서도 필요할 때는 증세를 했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동안에도 소비세 증세를 2번 했고 예. 최근에도 우리나라 부가가치세격이죠. 네. 증세를 했기 때문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세금과 관련된 이슈들이 우리가 뭐 당장 이것이 뭐 언제 약재로 작용할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는데 네. 크게 보면 저는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뭔가 주주들에게 오는 부를 네. 좀 정부가 가져가는 그런 식의 증세에 대한 리스크들이 네. 뭐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네.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1950년대 미국을 돌아보면은 정말 그 누구죠? 그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고 이럴 때 정말 어마무시하게 높은 세금 말씀하셨던 대로 네. 소득세율이 뭐 80% 90%막 이렇게 90% 갔었는데 넘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잘 들어갔었네요. 자원 배분이 아주 잘 됐다는. 그러니까 자원 배분을 정부가 했던 거죠. 예. 아마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부가 다 해줄게. 그렇지만 세금 많이 내라는 거고요.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북유럽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이 하는 복지국가 모델이 2차 대전 이후 1960년대까지는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케네디 죽고 대통령이 됐던 존슨 대통령 같은 사람이 이제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위대한 사회 건설하자고 그러면서 네. 했던 게 그것의 어떤 정점이었는데 근데 저는 그 세상이라는 게 결국 시세로 돌고 네. 정부와 시장 간의 어떤 역관계도 돌고 돈다고 봅니다. 2차 대전 이후 60년대까지는 정부가 자원 배분을 많이 했던 시대고요. 네. 그때가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불렸는데 어떤 그 이론적인 기반은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 경제학, 모든 경제학자는 케인즈 경제학자였죠. 네. 60년대까지가. 근데 70년대에 나타났던 스태그플레이션을 케인즈 경제학이 설명을 못하죠. 네. 근데 그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너무 방만하게 재정 지출했고 또 중앙은행은 너무 돈을 또 방만하게 많이 풀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80년대부터 나타났던 패러다임은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또 중앙은행이 맘대로 돈 풀지 말고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막는 걸로 굉장히 협소한 정책 목표를 가졌던 세상이 또 한 30-40년 갔는데 예. 제 생각에는 넓게 보면 1980년대 이후 작은 정부의 시대고 정부보다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중시하고 예. 능력 본위로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결국 불평등이 굉장히 강화됐던 것 같아요. 능력대로 살다 그렇죠. 보니까. 뭐 실제로 그렇게 됐죠. 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그 불평등은 더 강화가 됐고 그렇죠. 저는 주식 투자하고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는 뭐 굉장히 좋은 거고 또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승률이 결코 낮지 않은 네.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또 주식 투자는 소액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한국 주식시장으로 정말 처음 보는 그렇죠. 물밀듯이 들어오는 머니무브를 경험했는데요. 네. 우리 주식 투자 인구가 2019년 말에 한 600만 명에서 작년 말에 913만 명이 됐답니다. 50% 50% 늘었죠. 증가. 네. 너도 나도 주식을 제 주변에 봐도 다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주식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그 인구 5천만 말하지 않더라도 네. 경제활동 인구가 3,500만입니다. 예. 주식하는 사람은 900만이에요. 20%밖에 안 돼요. 네.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도 네. 80%는 주식을 안 하거든요. 네. 그럼 이게 다 지금 딴 사람들 이야기예요. 예. 또 본질적으로 투자라고 하는 거는 돈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자산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네. 주식은 소액으로도 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처럼 실물 경제가 정체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자산 가격만 올라간다 그러면 불평등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어떤 경제적 자원 배분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어쨌든 부채가 늘어나고 하면서 저금리가 유지가 됐는데 중앙은행이 뭐 주주나 집 가진 사람들만 부자가 되라고 저금리를 한 건 아닐 겁니다. 그러겠죠. 뭐 주가가 올라가는 게 사실 뭐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예,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렇게 불평등이 커진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종안에 금리를 올릴 거냐? 아니 그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척하는 게 네. 자산가들도 손해를 보지만 네. 어려운 사람들 지금 실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80년대 폴볼커가 나와서 금리 20%까지 올리고 나서 중소기업하고 농민들이 그냥 싸그리 전멸을 하는 그랬었죠. 정도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네. 지금은 근데 이게 그때는 정말 짧고 굵게 긴축을 하고 네. 그래 규제를 확 풀어주는 거였는데 지금 뭐 십수년 동안 뭐 이런 구조로 온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금리를 올리기는 힘든 여건이고 네. 그러면은 자원 배분을 정부가 직접 하는 쪽으로 네.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것들이 저는 주주들에게 우리가 이미 세상의 변화를 미국이 법인세를 인상한다 그러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상식은 가능하면 세금 깎아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 그러는데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유럽이나 이런 데도 법인세 너무 깎아주는 경쟁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우리도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강화가 되고 있죠. 네. 논란이 많지만 또 2023년부터는 안 내던 양도차익 과세를 그렇죠. 하죠. 물론 네. 이제 우리나라 양도차익 과세는 뭐 많은 나라들이 주식으로 돈 번 거 세금 내니까 네. 이게 뭐 사실 과세 강화라기보단 또 한편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아무튼 뭐 세금 내는 게 달가운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쪽의 과세 강화 흐름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주주들에게 좋은 환경이었는데 네. 전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 상승의 약재라기보다는 이런 주주들에게 왔던 부를 다른 쪽이 재분배를 위해서 가져가는 게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장기적으로 네. 고려해야 될 위험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겠죠. 이제 슬슬 벌써 그 미국 바이든 정부가 42%까지 39.6% 이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자본소득세 100만 달러 이상은 걷겠다. 지금 이 얘기가 나오니까 벌써 한번 충격은 잠깐 받았었죠. 충분히 그럴 것 같고. 근데 갑자기 든 의문이 네. 좀 뚱따리 같은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자원 배분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데 50년대에 미국이 사실 결과론으로 보면 경제와 산업이 그렇게 성장했으니 자원 배분을 잘했다고 높은 그 세금이었지만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잘하게 된 이유는 옆에서 공산주의가 너무너무 잘 돌아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50년대에. 네. 그러니까 적이 있으니까 네. 적보다 못하면 안 되겠으니 네. 그래서 잘 돌아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적이 없어서. 네, 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당시가 체제 대결이라 그러면 지금은 체제 내 불평등이라고 하는 게 네. 사람이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야 그래도 요즘 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냐. 우리가 50년 전에는 보릿고개도 있었는데 네.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절대적인 어떤 부의 레벨로 사람을 말하는 거는 제 생각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네. 같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내에서의 불평등의 문제는 여전히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코인 시장을 보고 그러면은 확실히 뭔가 좀 절박함이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제가 코인 잘 모르지만요. 사실 안타깝죠. 코인 시장이 저렇게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서는 저희들이 사실 20년 동안 많이 봐왔지만 선배님 그 트레이딩 잘해가지고 큰 부자 되신 분 많이 보셨어요? 네, 그 참 모두가 잘하려고 하지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이 어렵다고 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저평가된 거를 찾는 게 뭐 모든 투자라는 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어떤 밸류에이션을 하면 그게 물론 절대 진리는 아니죠. 내가 잘못할 수도 있지만 네. 어떤 에셋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하는 건 나의 역할이거든요. 네. 이 주식의 가치가 10,000원인데 지금 7,000원밖에 안 해. 네. 10,000원까지 갈 때 기다린다. 10,000원의 밸류를 하는 건 나의 일인데 네. 근데 10,000원짜리 주식이 7,000원에 간다는 거는 나는 그 밸류를 알지만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나는 그거를 찾을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아주는 거는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부터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지만. 네. 근데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타이밍을 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네. 감이 좋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그것은 극소수이지 네. 일반적으로 그것이 투자에 있어서의 좋은 덕목이 네. 되긴 좀 힘든 거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선배님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트레이딩 많이 저는 해가지고 감이 좋은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그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 중에 네, 그 근데 프랍 하시는 분들 중에 오래 가지는 않는 거.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그러니까 프랍이나 이런 데서 자기 자산 가지고 선물 옵션 막 정말 게임하듯이 트레이딩 해가지고 뭐 매일 얼마씩 버네 뭐 이런 친구들이 영원히 가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 생각해보니 진짜 그 똑딱이라고 하는 그 타이밍 잘 했던 친구들이 진짜 한때인 것 같네요. 네. 그 젊은 날 또 그것이 빠리빠리 돌아갈 장기적으로는 또 알고리즘에게 좀 이제 잠식을 당하는 세상으로 가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나이 먹고 투자로 돈을 꾸준히 해서 재산을 일구었다는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사람, 자기가 그 밸류에이션 낮은 걸 잘 잡아서 기다릴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처럼 트레이딩으로 뭔가 신세를 역전시켜 보겠다는 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저희가 선배님 어느덧 업계 고참 되었는데요. 좀 훅 그렇게 되네요.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워 끝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럼요. 또 길게 굴러서 우리가 스노우볼이라 그러잖아요. 복리 효과라는 게 점점 시간을 거친 커가는 건데 워렌 버핏이 그렇게 아주 성공한 투자자이고 엄청난 자산가지만 그 사람 자산의 90% 이상이 65세 이상에 형성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크게 벌었으니까 50세 이후부터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게 너무 진부한 말이긴 한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난 1년이 아마 이제 지금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저는 평생 투자하고 사셔야 될 분들인데 지난 1년이 매우 예외적인 시장이었다고 봐요. 기다리지 않아도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는 것 같고 저는 뭐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 같아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 급해요. 맞아요. 뭐 우리가 1월에 사성 최고치 치고 한 2, 3주 옆으로 하니까 박스권 어떻게 기다리냐. 아니 지금 박스권도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장이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7, 8년 동안 그야말로 진짜 박스권을 경험했는데 그러니까 선배님 너무 가슴 치고 답답한 게 뭐냐 너희들이 2013년부터 18년 사이를 봤어? 그게 약세장이 그게 그냥 박스권장이지 지금은 박스권장이 아니라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이에요. 좋은 시장이죠. 계속 지금, 대안이 있고 좋은 시장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사이클은 영원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늘 기회를 잡아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투자의 내재가 된 거는 공자님 말씀 같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다리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타이밍을 잘 맞춘 건 한두 번 할 수는 있지만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은 좀 처음에 투자할 때 본 시장이 자기의 그 투자 성향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많죠. 이제 뭐 애널리스트가 어떻게 보면 기관 투자가들에게 서비스하는 입장인데 만나보면 굉장히 이제 펀드 매니저 생활을 대형주가 올라갈 때 시작했던 사람은 그렇게 가고 또 뭔가 니치마켓에서 중소형주가 올라갈 때 또 시작했던 사람들은 또 그렇게 가는 상당히 높은 확률의 경향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보면 저는 뭐 새롭게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인생에서 저는 좋은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남들이 어렵다 할 때 용기를 내서 주식 사신 것도 굉장히 인정받아야 될 가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시장은 지난 1년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도 어처구니 없어서 요즘 드리는 말이 삼성전자 왜 안 오르냐 자꾸 말씀하시는데 11월 달부터 1월까지 세계적인 최고의 반도체 1등 기업이 5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2달 만에 세계 최고의 기업이 50%가 올랐는데 당연히 쉬어야지. 그러니까 그것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너무 조급증을 갖는 태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직관과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야말로 오래 기다린 사람들이 보답을 받은 주식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다른 것들이 아주 망가질 때 안 망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뭐 지금이야 뭐 시장이 좋은 게 많이 보이지만 작년 이맘때만 해도 뭐 여전히 불확실성이 컸잖아요. 투자자들 불확실성이 있지만은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야, 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국에서 제일 좋은 건 삼성전자일 것 같아. 네. 나라는 잘못돼도 삼성전자는 네. 그래 상당히 괜찮을 거라고 한 거거든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복잡한 분석에 앞서서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에 힘을 믿은 건데 네. 저는 그런 태도를 견제하는 게 꼭 그쵸. 삼성전자를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거지. 너무 조금 호흡이 짧으면 네. 그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아, 진짜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이거 견디면서 이렇게 업력을 지켜온 회사들에 투자했다는 건 정말 다행한 일인 것 같고, 그 기업들이 얼마나 긴 호흡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또 봐야 되고, 그런 긴 호흡을 같은 호흡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공자님 말씀 같은 얘기를 해서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 이 시간 우리 신영증권 센터장이신 우리 애널리스트계 그룹 김학균 센터장님과 함께하는 증시각도기의 투자인사이트 함께하고 계십니다.